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신사시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 오늘 연준 행보하고 글로벌 증시 전망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연준이 지금 작년에 긴박하게 지금 금리 인상 달려왔어요. 네. 그러다가 6월 달에 동결한 다음에 이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두 번 더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어떻게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일단 7월엔 한번 올릴 것 같고요. 네. 이후에는 상황을 봐서 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신중한 행보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가 통제가 좀 안 되고 있고 통제가 안 된다기보다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올해 하반기가 되더라도 미국의 물가는 굉장히 좀 울퉁불퉁할 것 같습니다. 연준과 좀 비슷하게 선진국의 중앙은행 중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올해 1월 달에 금리 올리면서 실은 거의 이제 긴축이 마무리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 소비자 물가 중심으로 잘 안 떨어지니까 6월에 금리를 올려버렸거든요. 다시 올렸죠? 예. 예, 저는 많은 나라 중앙은행들이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 같고 예. 일단 7월에 인상 이후에 연준이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금년 4분기 초까지는 우리 금리 인상 끝이야 이런 얘기를 연준이 하긴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긴 하는 거잖아요. 금리 크게 인상 보면 자체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또 궁금해요. 유럽, 네. 일본, 중국 이런 근데 나라들. 이게 참 보면 예전에는 이 글로벌 경제가 좀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예. 미국이 좋으면은 미국에 다 수출해서 먹고 살았죠. 우리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중국으로 나가는 물건도 대부분 미국으로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 글로벌 경기 사이클 자체가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논란이 많죠. 예. 1분기 GDP 이제 6월 말에 네. 나왔던 경제 지표를 좋게 나오면서 노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경기는 안 좋잖아요. 한국은 좀 애매하지만은 이제 금리 올릴 엄두도 못 내고 또 일본의 경우는 정부의 굉장히 부채가 크다 보니까 결국 다른 나라보다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나라마다 제각각 각자 도생으로 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더 높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직면하게 될 부작용이 너무 크죠.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요. 너무 많죠 지금.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는 금리 올리는 걸 좀 멈춰줬으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 7월에 금리 올리고 연내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 한 해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거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방어적으로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각각 통화 정책은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건데 네. 궁극적으로 그걸 결정하는 나라는 중국처럼 개방이 덜 된 나라는 제 생각에는 좀 덜할 것 같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이 금리를 2번 올리는데 멈추지 않고 더 올리게 된다 그러면 조금 통화 정책에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각자 상황에 맞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지금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연준의 그 물가 목표 2% 달성은 좀 요원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얘기하는 게 더 높게 더 오래, 네. longer for higher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질문 드리는 거는 결국은 언제가 또 금리를 내리게 될 텐데 그럼 네. 언제쯤 될까? 이런 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평균적으로 네. 보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2019년 같은 경우가 매우 짧은 경우입니다. 네.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리고 2019년 6월에 바로 보험용 금리 인하라고 이제 금리를 낮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외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금리를 낮췄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7월에 금리 인상을 멈춘다 그러면 단순 평균이긴 네. 합니다만 내년 봄쯤에 낮출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 더 길어진다. 예, 그러면, 일단 7월에 네. 금리 인상을 멈출 거냐 좀 논란이 있는 것이 네. 지금 미국의 물가가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죠. 헤드라인 CPI는 작년 9월부터 4%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물가가 굉장히 울퉁불퉁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가 아직 6월 물가를 못 봤죠. 6월 물가 못 봤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는 물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체감하는 물가는 전년 동월비가 아니고 전월비로 보죠. 네. 우리가 최근에 봤던 물가와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한데 음.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또 보는 건 이제 전년 동월비로 보는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6월의 물가가 7월에 확인할 텐데요. 5월 대비 전월비 0.3%포인트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럼 우리가 7월 초에 볼 미국의 6월 헤드라인 CPI는 4%에서 3.2%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 또 0.3%포인트 똑같이 올랐다고 치면 7월의 소비자 물가는 3.2에서 3.6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작년 상반기 굉장히 높다가 7월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가는 어쨌든 그 코어라고 하는 변동성이 이제 큰 거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는 네. 안 떨어지고 있지만 헤드라인 CPI는 떨어졌는데 미국의 경우는 헤드라인 CPI도 저는 잘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지방은행이 문제가 생기고 삐그덕삐그덕 걸리는 소음이 나니까 네. 이제 금리 인상의 종반부인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끝이 어디까지 될 거냐.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금리 인하할 거냐라 그러면 그 가능성은 좀 짧은 것 같고요.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과거처럼 과거 평균이 금리 인상 종결 이후 한 9개월 정도 후에 인하를 했다 그러면 예. 그거보다는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증시 얘기로 이제 돌아가 보죠. 이제 증시 보면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제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네, 네. 강세장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될 거로 좀 보세요? 저는 뭐 올해 나타났던 글로벌 시장의 강세는 뭐 작년 많이 떨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굉장히 이제 강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올해 보면 많이 올랐지만 대체로 뭐 떨어진 폭의 한 절반 정도 이제 회복이 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요. 올해는 나스닥이 좋았지만 작년에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 한 10년 강세장이었고 작년에 한번 심하게 부러졌는데 예. 그 다음에 바로 불마켓으로 가는 경우 경험적으로 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의 좀 이제 기술적 등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뭐 핵심적인 이유도 저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쨌든 뭐 우리가 올해 초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거란 기대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한해도 1월부터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의 PER이 한 20배 정도 됩니다. 올해 실적 네. 기준으로. 그래서 뭐 주가라는 건 뭐 단연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작년에 주가가 빠지면서 형성이 됐던 싼 영역, 그런 영역에선 좀 벗어난 거 아닌가.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전반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좀 조금은 어려운 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 증시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30년 만에 최고, 30여 년 만에 이제 최고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본 증시가 좋은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뭐 두 가지, 뭐 일본이 뭐 저금리나 뭐 BOJ가 계속 완화적 통화 정책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뭐 일본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죠. 20년째 계속 저금리는 했던 거니까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불확실한 영역은 일본 경제가 그냥 정체돼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과정에서 밸류체인이 재편이 되면서 뭔가 좀 판이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일본의 뭐 그 도쿄 일렉트론이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 소재는 일본이 원래 강국이었지만 그 뭐 글로벌 반도체 회사 7개를 기시다 총리가 막 지난달인가 막 CEO를 불렀잖아요. 네. 그런 건 뭔가 이제 판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미중 갈등 사이에서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런 기대 같아요. 그게 뭐 잘 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일단 뭐 움직이고 보는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오랫동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주주권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주 권리. 예, 예. 지난 그 4월 달에 예. 도쿄 증권거래소가 상장사들에게 좀 우리의 정서는 좀 일견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PBR이 1배 미만인 주식.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있는 장부상의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이런 주식에 대해서 주가 부양 계획을 밝히라는. 예.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거래소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PBR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상황은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미래는 별 볼 일 없다는 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산을 많이 쌓아놨다는 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바보가 아니면 왜 이거보다 디스카운트해서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냐 하는 거는 이 기업이 미래에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성장했다 성장이 둔화가 되는 이런 나라들은 어쨌든 과거에 성공해서 성공적으로 경제를 운영해서 쌓아놓은 자산이 사실 많은 그런 나라를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본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증식을 못 시키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눠줘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자본을 증식을 못 시키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나눠주면 사람들 소비라든가 다른 데 경제적 자원이 갈 수도 있고요. 예. 또 궁극적으로 자기 자본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통해서 평가가 되는데 PBR이 낮은 주식은 ROE가 낮아요. 자기 자본 효율이 낮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본을 줄여야 돼요. 자기 자본은 ROE는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거든요. 네. 분모를 줄이면 자본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이런 정책은 전 단기간에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아베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도쿄대 명예교수인 이토 교수가 이토 리포트란 걸 발행을 했는데 핵심은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면 주가가 오르게 돼 있다. 뭐 근데 이렇게 이제 보는 국민 경제적 거죠? 문제의식은 예. 예. 부는 쌓여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증식시키지 못하는 쪽에 너무 경제적 부가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배당의 확대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좀 바꿔보자는 문제의식이 네. 이토 리포트 때부터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주주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은 좀 다르지만 박근혜 정권 때 초과이익 환류세제라는 게 있었어요. 아, 예. 기업이 돈 많이 있었죠? 벌면 예. 그거를 노동자들 임금을 높여주든가 배당을 늘리든가 아니면 설비 투자하지 않은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했던 것보다 일본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 시장의 강세가 밸류체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라 그러면 미래에 대한 꿈인데 그 꿈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을 순환시키면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이제 과거에 벌어놓은 자산을 제대로 순환시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중국 얘기 해보면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하면서 좀 기대가 높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보여요. 중국 생각보다 증시는 좀 약하죠.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중국은 지난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는 그런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약합니다. 음. 대체로 약한 것 중에서도 핵심은 투자가 약하고요. 특히 부동산 투자가 작년에도 마이너스고 네. 금년 5월까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일본의 경우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이제 건설이나 토목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많이 해왔는데 중국은 그 의존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봐요. 경제적 자원을 또 부동산에 넣게 되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합당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건데 성장에 대한 기대는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수출하는 것과 투자, 핵심은 부동산 투자로 고성장을 해왔는데 한 축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중국 경제가 뭘 가지고 성장할 거냐라 그런 굉장히 답답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순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말씀드린 건 조금 긴 호흡에서의 조언이고요. 어쨌든 경기가 생각보다 안 살아나니까 금리도 낮추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후행적으로 효과는 나타나거든요. 또 주식도 못 올랐기 때문에 저는 전술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놓고 보면 이제 중국 주식이나 이런 쪽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길게 보면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를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나의 재산권이거든요. 그럼 내 재산권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법적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저는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중국은
그런 쪽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에게는 중국 증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다만 뭐 ETF라든가 중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비클은 많은데 뭐 순환적으로 짧게 보고 그러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국 시장이 하반기에 다른 데보다 좀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뭐 연준의 행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이제 증시들 쭉 점검을 해봤는데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투자의 자산 배분 좀 어떻게 되는지 또 특히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증시가 괜찮은데 이 채권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채권 투자까지 네네.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채권 들고 있는 사람의 얘기고요. 채권은 본질적으로 이자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의 채권의 이자율은 비교적 뭐 4% 이런 뭐 약간 리스크를 지금 5%까지 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 5%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년 동안 위험 자산인 종합주가지수가 연율화로 따지면 한 2% 올랐습니다. 물론 배당을 합치면 4% 정도 되지만 네. 채권은 그냥 이자만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4%, 5%의 어떤 그 무위험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그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또 미국을 예로 들면 20세기는 미국이 정말 위대한 주식의 시대였거든요. 다우지수가 600에서부터 14,000까지 한 140배 올랐어요. 20세기 100년 동안에요. 100년 동안 140배 오르는 걸 연율화로 따지면 한 5.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리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올 상반기는 굉장히 좋았고 쌌을 때 주식을 사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주식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정도 뭐 나쁘다기보다 뭐 하반기가 뭐 주식이 많이 떨어질 거냐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고 적어도 금년 시작할 때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 것 같아요. 싸지는 않을 수준까지 갔다 그러면 뭐 아주 거창한 배분 뭐 이런 거보다 한 4, 5% 이자율이 가지는 중요성을 제가 좀 잘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배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은 뭐 택티컬하게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상반기엔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길게 본다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도 둔화가 되겠죠. 둔화가 될 확률이 높지만은 구조적으로 보면 미국이 제조업 투자 안 하고 서비스업과 금융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인 건 맞는데 미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이 2차 대전 이후로 한 10%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는데요. 예. 이게 지금 2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후 가장 높습니다.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막 바뀌면서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저는 고용이 튼튼한 이유로 그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의 어떤 뭐 가치주라 그럴까요? 제조업 주식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그 나스닥에 거래되는 기술주들보다 밸류에이션도 싸고 뭔가 미국도 그런 쪽에서 장기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미국의 그 정통 제조업 주식들이 좀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연준의 행보와 글로벌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투자라고 하는 게 그 뭐 늘 가격이 걱정이 많을 때, 가격이 싸졌을 때는 좀 기회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은 자산 가격들이 좀 정상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길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 수익률을 낮추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